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조용합니다. 남자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둘러앉아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저를 향해 친절한 미소를 보냈죠. 모두들 친절해요.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전 그 시선에 익숙했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쁜 각도를 유지하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죠. 익숙해진다는 건. 하지만 한 가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와 지금 마주 앉아 끙끙거리고 있는 이 사람. 예전에는 늘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 제 남편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떠올립니다. 그 인간의 생각, 그 사람의 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뒤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모래바닥을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게 답일까?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지? 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전 한때 작가였죠. 영화와 책에 관해 쓰는 작가, 잡지에서 에세이를 쓰는 작가였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남자와 여자의 연애 심리, 결혼 가능성 테스트 같은 의미 없는 글말이죠. 그 일을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직업을 잃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순간 종이로 된 출판업계는 불황이 왔고 인터넷 출판 시장은 점점 커졌죠. 덕분에 대학 졸업을 하기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을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 제가 검지로 코를 막고 비웃던 여자들처럼 취직이 아니라 취집을 선택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남편이 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심이었죠. 자의식이 지나쳐 모든 게 귀찮고 거만한 남자들, 자신이 똑똑하다고 뽐내는 남자들, 허세에 찌들어 계속 희망 고문하는 부류의 남자에 그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친절하지만 거절은 할 줄 알고 다정했지만 저에게 한정적이었죠. 무엇보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가장 큰 건 외모였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요. 눈이 핑핑 돌 것 같은 외모 말이죠. 남편은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자수성가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재벌 2세 같은 남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여자들은 괜히 시선을 돌렸다가도 이내 다시 뒤를 돌아볼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제 중학교 동창회에 데려갔다가 제가 옆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대놓고 작업을 거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술에 취한 척 기대기, 팔짱 끼기, 가슴골 보여주기까지. 친구인데 설마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같은 학교의 동갑이라는 이유로 친구라고 불리는 여자들이니까 말이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물어봤죠. 그쪽 스스로가 굉장히 잘생긴 거 알고 있죠? 남편은 그 말에 씩 하고 웃기만 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미소, 그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미소, 흰 얼굴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까만 점 3개까지도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3년을 만났어요. 제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에 남편은 청혼을 했죠. 책임지겠다는 고리타분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 이 정도면 됐다. 마지막 한 단계만 더 넘어서자 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청혼을 승낙했죠.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저는 보통의 결혼을 떠올리면 누구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꼽는 시댁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 흔한 경우는 아니었죠. 왜냐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 문제였거든요. 전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남편은 인사드리기 직전 자기 집 현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좀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야. 이해해줘. 그렇게 저를 준비시킨 후에 집으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는 통통했지만 얼굴은 우아하게 아름다웠고 시아버지는 훤칠하고 중후한 멋이 있었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눈빛은 감탄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를 아래 위로 천천히 훑어보던 혓바닥 같은 눈빛. 처음에는 짐작도 할 수 없었죠. 도대체 왜 저런 눈빛으로 보는 걸까 싶었어요. 그저 온몸을 휘감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전 당당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었죠. 화가 나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꺼져야 할 때를 아는 것, 제가 그런 쪽은 자신이 있거든요. 전 말을 많이 하는 법도 없어요. 제 속에서는 수없이 말들이 재생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끄집어 올리는 건 잘 누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가씨, 여기 앉아요.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앉아. 전 말없이 힘이 몽땅 빠지는 기분으로 혼자 소파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의 불쾌한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건 여전했습니다. 전 그 끈적거리는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결혼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속으로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계속 되뇌었죠. 근데, 넌 운동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냐? 아직 어린 나이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좀 아버지, 또 왜 그러세요? 제발. 내버려 둬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는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 양반이 매번 나한테도 저런 식으로 말해서 버릇이 됐다. 살 빼라 뭐 해라 그런 말은 습관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알았지? 저는 네 하고 기죽은 듯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에 담았죠. 솔직한 것과 무례한 건 엄연히 다르거늘 시아버지의 무례함에 전 화가 났어요. 자존심도 상했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있었죠. 일자리를 잃고 나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타고난 풍채도 있고 희한하게 30대가 되고서는 운동을 멈추는 즉시 옆구리에 툭툭 살집이 느껴졌죠. 항상 당당했지만 이제는 직업도 없는 여자가 되니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전 저와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 짝은 아닐까 걱정했어요. 집안의 살림이나 내조에 열광하는 여자를 만났더라면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남편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인사가 끝난 뒤에 남편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방관했죠. 자신의 부모와 저의 사이를 중재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자신의 가족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했지만 오로지 문제점을 퍼나르는 것에만 신경을 썼죠. 덕분에 전 남편의 시아버지가 제 어디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그리고 몸매, 키, 비율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요. 그렇죠. 그냥 싹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진짜 웃긴다. 내가 자기랑 결혼하는 거지 아버님이랑 결혼해? 자기야,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 그게 대체 뭔데? 실은 자기가 어머니랑 많이 닮았대. 일단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아. 너도 대충 봐서 알 거야. 전 제 귀를 의심했죠. 이게 말하고 싶다고 막 뱉으면 그게 입이냐? 똥구멍이지?
하고 속으로 삼키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결혼하셨는데? 아버지 말을 그대로 하자면 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 하긴 예비 며느리 몸매 평가하시는 걸 보면 참 한결같은 면이 있으시네. 아주 소나무 뺨 때리시겠어. 집안일이잖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 말은 뭐야? 자기 이상형이랑 결혼 못했으니까 자기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전해드려.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자신의 아내와 닮은 게 싫다니 예쁘고 날씬한 며느리를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원하는 건가? 하는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남편의 말처럼 남의 가정사였으니까요. 제가 말은 예쁘게 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가져도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는데 좋을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나 그게 남편의 아버지라면 더더욱 그렇죠. 가슴 안쪽을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솔직히 예쁘지 않아요. 화장으로 꾸미고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 예쁘다는 말보다는 귀엽다는 말이 제 최고의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날 남편과 한참을 다투고 제가 상처를 받은 만큼 또 상처를 주었죠. 결혼을 할지 말지 누구의 책임인지 최악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또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비록 저와 시아버지 사이를 중재하지는 못하고 말을 그대로 옮겨오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남편은 언제나 제 짜증과 저의 실직과 저의 기분을 배려해 주려고 했죠. 왜? 제 머릿속에는 이제까지 궁금했지만 한 번도 묻지 않은 의문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야. 연애 말고 결혼을 선택한 이유 말이야. 그전에도 그런 여자들은 만났잖아. 나보다 더 예쁜 여자도 많았을 테고. 당신 얼굴 보면 다들 착하게 굴었을 거고. 돈 많고 똑똑한 여자들은 더 많았을 거야. 그치?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당신은 나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말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 많았어.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불안해하고 나를 믿지 않고 의심하고 집착하기 시작했거든. 나 그게 싫었어. 모든 사랑의 책임을 나에게만 전가하는 거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3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럴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일이나 하자 주의지. 그게 진짜 멋있어 보였어 나. 예쁘다는 말보다 그 멋지다는 말에 전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전 제 자신을 깎아내면서 하는 연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불안해하는 대신에 더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게 제 연애의 방식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사랑한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에 눈물을 쏟았어요. 시아버지의 가시 있는 말을 눈덩이처럼 굴려서 남편의 사랑까지 의심하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더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아졌고 화를 내야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옆으로 다가와 저를 껴안으며 제 목에 얼굴을 묻었죠. 우리 둘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축복은 받지 못해도 행복한 것처럼 오로지 서로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바보 같은 다른 부부들처럼 말입니다.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온 지 한 달째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물론 적응은 하지 못했지만요. 제가 고른 가구들은 시댁과 어울리지 않아서 겉도는 것처럼 보였죠. 분명히 그 집은 넓고 쾌적했지만 세월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있는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눈처럼 하얀 가구들은 이곳에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전 예전에 살던 제 집을 그리워했죠. 심지어 쿵쿵거리는 적당한 층간소음까지도 말입니다.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그럼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십니다. 종이로 된 신문을 읽고 있으면 저는 사과 주스를 갈아서 준비해두죠. 시아버지는 운동을 나가시기 직전에 바로 드시고 나가십니다. 물론 그때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죠. 대부분은 혀를 끌끌 차는데 정확히 제 어떤 부분이 최악인지 곁들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한 번은 제 얼굴을 보고 늘어진 고무 같다고 할 때도 있었고 한약을 잘못 먹어 부작용 같은 게 있냐고도 물으셨죠. 보통은 옷은 그게 뭐냐, 얼굴에 뭐라도 찍어 발라라, 운동은 영 할 생각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툭툭 던져놓고 가시곤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참았죠. 영업하는 사람들의 미소와 수줍은 듯 옷매무새를 살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정말 유난스럽지 않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조금요. 네가 이해해라. 딱 너희 나이쯤에 굉장히 아팠어. 그 뒤부터 운동이며 몸관리며 이런 거에 예민해졌거든. 허나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자신의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면 시아버지가 공격하는 게 저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역시도 매일 저와 비슷한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입니다. 남편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서 대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죠. 여느 최악의 시어머니가 하는 딸 같은 며느리를 기대하는 법도 없으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얼른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하는 걸 응원하셨습니다. 저도 이를 악물고 그날을 기다렸죠.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외주든 뭐든 무조건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딱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 각오한 일이잖아. 근데 왜 당신은 아버지한테 꼼짝도 못해? 나한테 저렇게 안 좋은 말 하면 뭐라고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신이 이해해주라. 재산 때문에 그래, 솔직히. 재산?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겨우? 당신도 알면 절대로 겨우라고 말 못할걸? 평생을 나나 당신이 일을 해봐. 이 집 거실까지밖에 못 살 거야.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었죠. 작은 집이라도 돈이 모이면 나가자.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건 볼 수 없어. 와 같은 이야기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 집을 나가는 건 취직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썼고 꽤 많은 면접을 보았어요. 이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연봉이었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단 나가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시에 다른 부업까지도 시작했죠. 그리고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어머니의 배려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시아버지도 운동을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셨죠. 덕분에 행복한 신혼에 저는 밤낮 없이 일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많아야 5시간 내외였죠. 그래도 할만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어김없이 한 소리를 하셨죠. 근데 아가, 아이 넌 옷이 그런 것밖에 없냐? 제 옷이요? 뭐가 이상한가요? 넌 키도 작은데 너무 치마가 길고 치렁치렁해서 꼭 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그렇구나. 전 눈을 꾹 감고 한숨을 짧게 쉬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다리가 확 다 드러나는 옷을 입으라고 한 게 맞으니까 말이죠. 그간 꾹꾹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 어디선가 이성의 끈이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 그럼 돈이라도 주고 이야기를 하시든가요. 뭐? 아버님, 원래 누구한테 옷 지적하고 할 때는 사주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앞으로 제 옷 지적하시려면 돈을 주시라고요. 아, 그래. 아, 그런 거구나.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에 카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지? 날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대들어서 놀라서 주신 건가? 이런 생각에 동공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도 전 태연하게 받아서 출근을 했죠.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 카드를 보고 또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걸 쓰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미 끊어져 버린 이성의 끈을 이어 붙이는 게 힘이 들었고 퇴근 후에 바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스트레스를 가격으로 수치화해서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옷을 사본 게 처음이었죠. 카드 결제 소리가 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처음 사봤죠. 손은 덜덜 떨렸지만 굉장히 짜릿했어요. 한도가 얼마일지 궁금했고 제가 얼마를 쓰면 카드를 정지시킬지에 대한 호기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도 오지 않았고 카드도 정지되지 않았죠. 더 이상 제 양손에는 무언가 더 끼워 넣을 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눈치를 살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쭈뼛쭈뼛 카드를 도로 돌려드렸을 때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너 쓰거라. 아이, 피부 미용인가? 그런 것도 받고. 뭐야? 이런 반응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너무 놀라웠죠. 딱히 엄청난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돈을 좋아하기는 해도 그렇게 속물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때 깨달았죠. 어쩌면 시아버지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전 그 뒤부터 시아버지가 제 외모에 대해서 한 소리 할 때마다 그때 반응을 했어요. 아버님도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피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점이 거슬리니까 그것도 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니었죠. 제가 착한 며느리가 되는 걸 포기하니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겸사겸사 저는 점점 예뻐졌고요. 실제로도 주위에서 반응을 할 정도로 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애 최저의 몸무게를 갱신했고 피부는 한창인 20대였을 때보다 좋아졌어요. 관리라고는 선크림이 전부였던 저에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에는 림프 마사지를 받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잡티와 요철까지도 싹 다 지웠죠. 신기한 건 그 이후로 시아버지의 잔소리도 하나 둘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저의 변화에 남편 역시도 굉장히 만족해했어요. 다만 그게 시아버지의 카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비밀로 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니 시집살이도 할만했죠. 그런데 바로 문제가 터졌어요. 임신이었죠.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일, 누구나 결혼을 하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일이 덜컥 저에게 생긴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임신 소식을 알리면 남자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여자를 들어올리고 식구들에게는 모두에게 축하를 받곤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튀어나오지도 않은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모성애를 느끼는 여느 여자를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도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모성애가 생길까?
하지만 솔직히 전 겁이 먼저 났어요. 너무 무서웠죠. 전 아마도 어딘가 삐뚤어져 있는 듯 했어요. 임신 확정을 받았을 때 입을 반쯤 벌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 임신했어. 임신이래. 정말?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은 영화처럼 저를 끌어안아주고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정말 해맑게 웃어주는 저희 남편 덕에 두려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임신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고 심지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꼭 지금 낳아야 하냐? 네? 아니, 아이를 가지면 이래도 지장이 있을 거고, 여자들은 몸매도 변하고, 이 호르몬 모시기 그런 것 때문에 성격도 변하고, 이 살도 찌고 할 텐데. 당신,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라고 생각해요? 난 그냥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 그건 아니죠. 당장 사과하세요. 시아버지는 등 떠밀려 사과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전 상처를 받았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설마 아이를 지우기를 바라실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강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짓을 언제까지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40이 되면 더 심해질 테고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더더욱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에도 운동도 일도 이전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나요? 저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니면 저도 약간 미쳐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늘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1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알게 된 것은 하나였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항상 바빴고 저는 계속 피곤했죠. 제가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힘들다는 말에 남편은 이전처럼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저를 피곤하고 예민한 여자로 몰아가는 게 훨씬 편했겠죠. 전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문득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왜 날 예전처럼 사랑해주지 않아? 왜 그렇게 피곤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 불만이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정말 시아버지 말처럼 임신 때문에 제 성격이 변하기라도 한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전 퇴근한 남편의 양복을 코에 가져다 대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고 말았죠. 하지만 단순한 기호일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저에게는 여자의 촉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곧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었죠. 임신 8주, 눈이 내리던 어느 밤, 전 너무 외로웠어요. 하루는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회사 앞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도착한 바로 그때 남편은 한 여자와 함께 회사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전 주차장에 겨우 그들과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남편은 제 존재를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전 그들을 따라갔죠. 남편은 그 여자를 반쯤 끌어안고는 목도리를 휘감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시내 한가운데에서 키스를 했죠.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 저는 멍하고 단조롭게 생각했어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쓰던 잡지책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어린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 이야기 말입니다. 불륜,
세상에서 가장 흔해 빠졌지만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키스를 하는 제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쑥하고 끼어드는 것을 봤죠. 그런데 남편은 웃고 있었고 여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그들은 분명 서로 아는 사이 같아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늘씬하고 예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노려보다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한참을 걷다가 전 아랫배의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유산에 징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큰일 날 뻔했다고, 스트레스가 그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고 영양 상태도 몹시 나빠서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순 있겠지만 전 아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나타난 건 시아버지였어요. 하필이면 그 순간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죠. 어떻게 왔는지는 남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내 머리 모양이 이상한가? 화장이 번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 결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왜 오셨어요? 지금 아버님 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 아들은 지금 일이 생겨서.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당장 나가요. 아가. 그 예쁘고 날씬한 새 며느리한테 가보시라고요. 시아버지의 눈이 엄청 커졌다가 다시 작아졌죠. 그리고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 침대 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본 거냐? 본 거야? 왜요? 직접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아니야. 난 널 미워하지 않는다. 정말이야. 단지. 제가 못생기고 뚱뚱해서요? 그게 아니야. 넌 나랑 닮았으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죠? 나가세요. 제발요. 내가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실수했어. 너한테 그동안 모질게 군 거 안다. 하지만 정말로 네가 미웠던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내 결혼은 불행했다. 하지만 난 내 아내를 사랑했어. 문제는 나만 사랑했다는 게 문제였지. 그게 제 남편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저랑 닮았다는 부분이 그거란 뜻인가요? 저 혼자만 남편을 사랑했다는 말? 아버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크게 아팠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내가 자신을 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 네 남편처럼 말이다.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그 덕에 이상형인 어머니를 만났고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대요. 난 뚱뚱했다. 먹는 게 유일한 행복이었어. 그래서 당뇨가 있었고 몸이 좋지 않았지. 아내가 내게 뭐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이를 가지면 좋아지겠지 싶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남편을 낳은 뒤 시작된 불만은 결국 바람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몰래 했지만 갈수록 대범해졌고 뻔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의 성형사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가서 성형을 했었다. 내가 바뀌면 안 해도 괜찮아지겠지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난 생각을 했지.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건 맞았지. 아내는 딱 60대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도 바람을 피우는 걸 멈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썩어버렸고 굶어 있었다. 내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내 아내가 내게 했던 짓을 너에게 했어. 미안하다. 아버님, 혹시 설마 제 남편이 바람 피울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버님은 대답 대신에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내가 정리해 왔었다. 사람을 하나 붙여놔서 아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오늘도... 그래, 맞다. 그 녀석은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될 놈이었어. 그래서 널 반대했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구나.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사업을 몇 번 하면서 망하고 또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통에 난 아들에게 향했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거든.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나니 다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지. 너와 오래 연애도 했고 정신도 차렸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 노파심에 애꿎은 너를 힘들게 했지만 너도 점점 좋아졌고 나 안심했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구나. 모든 사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시아버지의 구박에 시어머니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는지, 남편이 이런 일련의 일이 일어났음에도 왜 저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은 명분이었죠. 그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속박하지 않을 여자가 필요했고 가장 적당한 상대가 저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전 얼간이와 결혼한 거죠.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너무 신경질적이야. 당신은 너무 진지해. 당신은 매사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은 날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모든 말을 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저를 집착하지 않는 사람, 무신경한 사람, 순수하게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바보처럼 휘둘렸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정말로 이혼할 거냐? 네,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어떠신데요? 나도 며느리 너한테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만큼 내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겠지. 하지만 난 이대로 아내 곁을 두고 내가 혹시나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넘기지 않을까봐 쩔쩔매는 걸 보는 게 더 즐겁구나. 내 복수라고 할 수 있지. 이혼은 내가 도와주마. 위자료와 양육비도 챙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시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떠났고 대신 뚱뚱해지고 행복해졌죠. 물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금방 회복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어야 한 것처럼 말이죠. 전 이혼 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일정한 거리는 유지했지만 늘 손녀의 안부는 궁금해하는 여느 무뚝뚝한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물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 피부 상태나 몸무게를 묻는 건 여전하십니다. 제게 넘칠 정도의 돈도 보내셨죠. 그 덕에 얼굴도 살짝 고쳤어요. 무서워서 절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코 수술을 해냈죠. 최근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생활은 여유가 넘쳤고 일도 잘 됐고 아이도 건강했어요. 예뻐지니 주변의 시선도 대우도 달라졌고요.
그렇게 어느덧 남편을 잊고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남편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예뻐졌다고 하며 얼굴을 붉히면서 말이죠. 하지만 용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잠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랬어.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아이도 보고 싶고, 아이도 아빠 없이는. 아버님이 당신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어. 유언장 공증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안다는 말이야. 당신은 유산 거의 못 받는다며? 우리 딸 앞으로 유산 다 넘기신다던데? 그게 아니야. 정말로 당신을. 근데 자기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 보기가 좀 그렇다. 하긴 이제 돈 없으면 바람도 피우지 못하겠네. 지금 상태를 딱 보니까. 그지? 남편을 보기 좋게 한 방 먹였어요. 별거 아닌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원래 진짜 최고의 복수는 정말로 잘 사는 거, 보란듯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께 들려드렸더니 정말 크게 웃으셨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분발해서 더 괴롭히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시아버지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죠.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아버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장 상처받은 말을 저에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열혈 구독자이시거든요. 아버님, 저에게 여전히 어머니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지만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한다고 하면 그건 용서가 아니래요. 용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아버님이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아버님 몫이죠. 그래도 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